네, 만만하게 풀어보는 인생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 5월달에 행사 많은 거 아시죠? 그럼요. 어린이날, 네. 뭐 어버이날, 서성의 날, 네. 돈이 들어오는 것은 뻔한데 이게 이제 지갑이 서서히 비어져가는. 네, 가정의 달이어서요. 네. 그리고 결혼을 또 많이 하는 그런 달이죠? 그렇죠. 왜 저를 보시나요? 네. 근데 요즘은요, 10쌍 중에 한 쌍이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에서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이웃과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이야기, 이주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만한 토크 주인공은요. 이주민 180만 시대에 이주민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소장님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젊어 보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 시대라고 이렇게 네.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전국에 와 있습니까? 예, 그 작년 통계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네. 180만 시대를 맞이하고요. 오. 아마 이제 조만간에 200만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사실 외국인 뭐 이주민 딱 네. 들었을 땐 한 번에 이해가 네. 바로 되지는 네.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네. 사람들은 다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한국은 이제 한국 법률상 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등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외국인은 일종의 정주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종의 주민이다 보니 이분들은 가리켜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주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학계나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칭해서 좀 차별적인 언어가 네. 많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 외국인 주민 내지는 외국인을 빼고 그냥 이주민이라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용어로 자꾸만 이주민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따지고 보면 저도 제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 네. 네. 춘천에 살다 서울에 살다 대전에 살다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주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이제 언젠가는 갈 때까지 인생은 뭐 이주의 연속이니 그 이주라고 하는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그 지역에서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이유를 가지고 또 차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없애도록 하는 게 좋은 방식일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용어도 외국인이라는 말들을 좀 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주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다라고 부르는데 네. 이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나친 과장이고요.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 뭐 이런 식에서 뭐 부른다 그러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겸허히 받을 수는 있는데 별명이 대부라 그러면 괜히 마치 제가 하는 역할은 그렇지 전혀 뭐 그런 역할을 못 하는데 좀 과장되게 저를 좀 표현하는 것 같고요. 아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우리 그 경남에 있는 그 15만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어떤 지원도 좀 네. 해주시고 네. 아마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을 거고 어려운 일도 많을 건데 그런 걸 어루만져 준다는 것 자체 한 분이라도 제가 볼 때 대부라고 하는 칭호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런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개신교 성직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신학대학에서는 훈련 과정에 이제 인턴 과정으로 신학생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이제 파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함석헌 선생님도 처음으로 제 인생의 큰 선생님이 되시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장차 내가 꿈꿔왔던 그런 세계와는 좀 다른
조금 낮은 곳에 있는 한 부류를 할지라도 그쪽 분들을 위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때 꿈을 키워서 내려온 게 창원, 마산 노동자 도시고 여기를 내려와서 노동자 야학을 제가 일을 시작을 해서 노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거를 하다가 90년대에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주로 이제 거기가 흑인의 자기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 과정의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큰 느낌을 좀 얻게 되고 한국 사회도 언젠간 미국이 이주민 사회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이주민 사회와의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기능 중에 사회 선교적 기능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사회도 그때 이제 막 이주 노동자 문제가 서서히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들을 위한 이쪽에 사회 선교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게 돼서 여기 와서 이제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주민 센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설립하는 것도 참 만만찮게 설립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주위에 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뭐 아시아계 쪽에 계신 분들이 자주 출입을 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게 지역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도 네. 좀 그 센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주위의 반응들은 좀 어땠습니까? 그럼? 초창기에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지역, 창원의 어떤 지역에 마을, 그 아파트촌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상담 활동을 할 때인데 네. 일요일이면 그게 이제 그때 90년도 중반입니다.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는 한 30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다 보니 거기 200~300명이 한꺼번에 오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그 바깥이 바로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서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장 그 밑에 처마 밑에 비를 피하면서 거기 앉아 있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경찰 그 파출소에. 너무 많이 오시니까. 무섭다.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길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놀고 들어올 길인데 외국인들이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약간 거부감을 예, 아이들이 잘 못 네. 들어온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차를 타고서는 순시가 나와서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외국인들을 좀 피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사람이 서 있는데 그 길가인데 그 무슨 아파트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입구가 길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것 하나로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다음에는 제가 마을 그 주민들 반상회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네. 반상회 때 제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센터 주변에 있는 반상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저희 센터 소개를 하고 외국인 문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 1년 정도를 어허. 반상회 때마다 다니면서 예. 외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편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질문도 받고 그분들 얘기의 대부분은 무섭더라. 머리가 이렇게 길고 수염도 나고 얼굴 색깔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꾸만 전화를 건다. 집에 가려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다 보니까 괜찮아졌습니까? 예, 지금은요? 그런 측면은 좀 많이 네. 낮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런 쪽의 민원들은 이제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예, 예. 지금 들어보니까 뭐 우리 사실 타국이지 않습니까? 타양도 아니고 타국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힘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이주민들이 좀 많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상설적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상담, 노동 상담이 있는데 노동 상담이 1년에 한 2,000건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쉼터가 있습니다. 이제 오고 갈 거처지가 없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가운데 이제 가정폭력 때문에 의신처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머무는 피난처의 집이 있는데 거기가 수용 인원이 한 20명 돼서 네. 연간 거기도 한 2,000여 명 정도가 연간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 학교에도 연간 한 5,000여 명 정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저희 센터의 도서관부터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연간 10,000여 명 이상 정도는 저희 그 이주민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사연도 많을 것 같고요. 아픔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또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지금 한 20여 년 되면서 지금도 이제 그분 생각하면 좀 이제 죄책감까지 들 정도로 아주 미안한 분이 있는데 2007년 2월 11일 날 새벽 4시 4분에 아유, 시간까지도. 네.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 화재가 발생돼서 네. 보호됐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사망을 하시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굉장히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여수 화재, 여수 보호, 외국인 보호 화재 사건입니다. 기억납니다. 예. 네. 이제 그 사건에 사망하신 분 가운데 그 우즈베키스탄 분 사망하신 분인데 에르켄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네 나라로 이제 빨리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 임금 체불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한국에서 어렵게 돈을 벌려고 일을 했는데 돈은 사장이 안 주고 그러니 이 돈을 빨리 받아서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 딸을 좀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받아달라. 근데 사실은 지금이나 옛날에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옛날엔 좀 더 심했던 거고 임금 체불한 사장님들이 임금 체불을 그렇게 쉽게 변제해주고 해결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을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아놨는데 차일피일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분은 잡혔고 잡혀서 보호소에 잡혀 있고 보호소에서 본인이 임금 안 받겠다고 각서를 쓰면 그냥 자기네 나라로 강제 추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보호소에서도 내가 그냥 가봤자 지금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내가 밀린 월급이라도 받고 가겠다고 안 간 겁니다. 네. 그렇게 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년 동안 1년이 넘게 자기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징역 아닌 징역살이를 그 조그만 보호소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러던 와중에 새벽에 그 보호돼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사 그 수사 결과에 의하면 나이터로 불을 켜가지고 불을 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 수용돼 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끔찍한 그런 걸 이제 겪게 됐고 차라리 우리가 좀 더 성실하게 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좀 해서 그 월급을 좀 받아줬으면 좀 빨리 갔으면 이런 일을 좀 안 겪었었을 텐데 이런 마음 아픈 사연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전체죠. 네. 그분들한테 자기 삶의 전체나 마찬가지죠. 머나먼 이국 땅에 돈 벌러 와가지고 이 1,000만 원의 돈을 한국인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20분의 1 정도의 경제력에 해당되는 나라에서 10분의 1의 경제력에 해당되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자기네는 그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벌었는데 이제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문제들이고. 참 이게 멀리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참 너무 그 안 좋은 인식들이 참 많이 남을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결혼이 서서히 시작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연간 혼인 건수가 평균으로 따지면 약 한 36만 쌍 정도가 1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그 혼인 건수가 10%를 넘어선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한 혼인 건수가 한국의 10%를 넘어서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10명 중에 한 쌍은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혼인이 맺어지는 이런 이제 보편화된 이런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인 그 집중과 관심이 되는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 하셔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의 이제 2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그래도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의사로 결정을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지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을 하고 있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약간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얼굴에 외모가 조금 다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인식을 그렇게 한다. 아무 인식 없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왜 우리 엄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외국인이고 우리 아빠는 한국인일까?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이런 나이가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일, 이게 사실은 지금 국제 결혼을 둘러싼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의 본질이고 그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다문화 가정 2세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사실 네. 가정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무한한 사랑, 이해, 배려 이런 것들이 정말 바탕이 돼야 하는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결혼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가지고 서로 충분한 교제 기간을 통해서 부부가 돼도 어려운데 네. 이 말도 다르고 네. 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네. 문화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핵심적으로 이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갈등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첫째는 소통,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문화적인 갈등, 이게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식 문화만 가지고 이제 고수하는데 저쪽 문화로 본다 그러면 도저히 이제 중국을 예를 든다면 중국이 나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한족 분들 중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문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가게 되면 며느리가 당연히 부엌 가가지고 막 일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문화에 어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시어머니 집에 가도 며느리가 원래 주방에 안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다 차려오면 많이 맛있게 먹어주는 문화예요. 근데 이분은 문화가 아예 다르네요. 예, 이분은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갔는데 명절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 큰일 나죠. 그랬더니 뭐 이제 온갖 이제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겠죠. 처음에는 참아줬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심한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쭉 만나서 얘기를 풀어다 보니 남편의 갈등은 남편가 이제 아쉬워하는 것은 며느리로서 한국인이 됐으면 한국인답게끔 빨리 수용해가지고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무슨 뭐 왕비 대접 받으려고 하느니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거니까 남편의 응당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거고 한국 사회에서는. 또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고 그걸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통역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런 문제도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 국제 결혼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로만 이미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된다고 한다 그러면 일부이긴 하지만 피해 사례들 또 사회 문제화되는 요인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로버트 할리시 예, 그분의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이 부산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이태리 크리스티나 예, 크리스티나. 예, 크리스티나 그분은 이제 저 유명한 이제 음악 하시는 분 이렇게 참 두 분이 보면은
행복해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잘 사고 로버트 할리시 같은 경우에 뭐 아이스에 뭐 파네주에 뭐 그렇게 그래도 보면은 참 그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너무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뭐 옥신각신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문화가 또 차이점을 서로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한테 그런 그 우리 이제 특히 제가 볼 때도 어떤 유럽이나 미국 쪽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시아 쪽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 좀 그런 상담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까? 이제 뭐 가정과 관련된 이러저런 이제 상담들을 쭉 받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필리핀 분들 이제 숫자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인들은 반면에 이제 상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일본 분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 쪽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담이 초창기에는 부부 갈등 문제가 주류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요새 들어와서 상담의 내용들은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여기 출산해서 이제 큰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은 이게 참 다문화라고 다문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회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건데요. 어떤 분, 제가 그 상담받았던 분 중에 이제 베트남 출신 어머니 분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분인데 자기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서 베트남으로 역이민 가고 싶은데 남편을 설득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왜 그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왔다가 또 다시 이제 아이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왜 가려고 합니까? 이분 말씀이 자기가 경상도의 어떤 이제 군단이 그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남편하고 지금 10수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농사져도 계속 빚만 늘어나지 이게 미래가 잘 안 보이고 근데 땅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땅은 있어서 막 이 땅 팔아가지고 베트남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고 아이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왜 아이 교육이 거기서 나오냐? 그때 이분 얘기가 자기가 처음에 결혼해서 들어왔을 때 한국말을 몰랐대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국말을 이야기를 했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면서 아이를 데리고 아빠의 이제 그 차를 타고 읍내까지 시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이 산허리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초혼도 재혼도 좋고 베트남 처녀구함 뭐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많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맞아요. 그 글자를 초창기에 몰랐는데 한국에 오래 체류하니까 한국말 읽을 줄 알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갈 무렵 되니까 아이가 그걸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응?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온 결혼까지 한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베트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아이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기가 척박하고 각박하고 환경적으로 힘들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좀 더 힘들다고 해서 한국의 결혼을 통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건 내 문제지만 이 아이는 이 가정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살아갈 사회적 환경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야 팔아가지고 베트남으로 역이민을 가면 베트남은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이 베트남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 교육과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갈등들, 어려움들이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담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고요. 저는 다문화 가정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이중 문화적 배경의 가정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돈을 지원해서 뭐를 해주고 이래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미식축구했던 그 선수 누구죠? 그 어머니가 한국 분이죠. 우리나라요? 예, 그 미국에 있는 하인스. 하인스 워드. 하인스. 하인스 워드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인스 워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미국에서 이중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갈등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흑인 친구들이 흑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너는 백인도 아닌 것이 흑인도 아닌 것이 너는 뭐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렸대요. 그래서 하인스 워드가 나는 왜 도대체 흑인도 아닌 거야. 왜 내 어머니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이 아시안 쪽의 피부를 가진 엄마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딱 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하인스 워드 예,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워드야 너는 참 좋겠다. 그 훌륭한 엄마를 두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귀에 쫑긋 들어온 게 자기 엄마를 훌륭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칭찬하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들어보니까 너의 엄마는 한국의 마음,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 교육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너는 훌륭한 엄마를 둔 거야. 그러니 너 얼마나 행복하겠니? 자기 엄마를 긍정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엄마는 훌륭하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중의 정체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2세들이 내 엄마가 외국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배경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 환경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만약에 후자의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이중의 정체성을 제대로 자긍심 있게끔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금, 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던 그 베트남 친구 그 친구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편 제가 남편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남편분 얘기가 부인 얘기 들어보면 맞긴 맞는데 자기는 가가지고 막 지네 나라 말 통해서 살지만 내 지금 이게 몇 살인데 내 이렇게 늙어가지고 지금 베트남 가가지고 내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자기는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갈등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아까 뭐 중국 시집 문화 우리나라랑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면 그런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도 결혼 시험 같은 걸 좀 쳐서 문화적 차이를 좀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 실제 현실에서는 좀 갈등이 줄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됐다고 하는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전에 법제화 시켰습니다. 영국엔 시험 봐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국제결혼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결혼은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시험이 통과돼야지만 영어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요? 그렇게 말도 소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냐. 이건 넌센스다. 그래서 국가가 이거에 가장 기본적인,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뭐 결혼이 돼서 영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네요. 네. 영국이 그것도 최근에 바꿨습니다. 뭐 우리 사회를 뭐 그렇게 하자. 그거는 조금 너무 빨리 나가는 거고요. 저는 그러나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돼서 스스로 정말로 국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쉽게 국제 결혼을 결혼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일정 정도 좀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뭐 예비 그 부부를 위한 뭐 사회교육을 강화해서 뭐 몇 시간 정도는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남편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남편들이 아내인 부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면 그거에 따라서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무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 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계몽적인 사회교육이 좀 강화되는 정부가 이런 쪽에 좀 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좀 제도의 그 미숙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자. 뭐 이런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하고 그 기환제 통합이라는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그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 이주 귀환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오셨던 분들이 언젠가는 시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사회에 가서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 인건비로 따진다 그러면 월급이 이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제 고임금 노동시장 한 10배 내지 20배 많이 돈을 받다가 다시 10배 내지 20배 낮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국에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대부분 또 월급이 많이 주는 나라로 이주 노동자로 또 돌아갑니다. 재취업하는. 예, 재취업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주 노동자들 인권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젊은 시절을 그 고임금 노동시장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노동력으로 다 소진하고 또 본국에 들어왔다 본국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동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또 노동자로 평생을 그렇게 보내니 이거는 너무나 그 비인간적인 거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를 아예 규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왕왕 이제 세계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한국의 이주 노동자 역사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 본격적인 게 저희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분들은 행복할까? 소위 말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분들은 정말로 이루었을까? 한 10년 정도 전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한국에 이 정도로 왔다가 본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취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자기 성공담을 지금 후배 자기네 나라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게 성공담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한국에 이주 노동할 때부터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예.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사업가로 성공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프로테주상으로는 낮지만 그래도 본국에 가서 정말로 우리도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대부분은 실패한 삶을 살아가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후배들에게 성공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났던 이제 뭐 지금 10년 동안 1년에 한 개 나라씩이니까 한 10개 나라를 정도를 다녔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은 사람들이 몇 나라마다 한두 명씩 쭉 있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출신 중에 지금 이제 베트남 한국 배한 무역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판선남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경상도 일원에서 7년 정도 이주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가지고 본국에 가가지고 무역회사를 만든 거예요.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직원이 자기 근로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신 거죠. 한국과 무역 거래로만 따져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분을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한번 리포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종잣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할까 같은 여행사를 차렸대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가 왜 여행사를 차렸냐 했더니 자기가 첫째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국에 있었으니까. 두 번째 한국인의 심리를 자기가 잘한다. 뭐 굉장히 심리를 아냐? 예. 그랬더니 한국 사람 기분 좋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기분팔해서 팁을 잘 준다. 그래서 자기 여행사는 한국 사람만 유치해가지고 한국이 베트남 여행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일부러 자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여행객들한테
딱 뭐 3박 4일 5박 6일 뭐 이런 식으로 쫙 하고 나면 실제 비용보다 그 이상의 팁을 한국 그 여행객들로부터 자기가 이제 받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돈이 모여지니까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저도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일반 식당인 줄 알았는데요. 하이퐁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고구려 이름이 식당 이름이 고구려예요. 종업원만 40명입니다. 네. 근데 이 종업원이 다 한국말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국말 하냐 했더니 다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문받는 메뉴 주문받는 그거를 한국말로 다 해서 자기네 말로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한국 사람들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무슨 그 메뉴 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정서에 맞게끔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뭐 호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뭐 호텔의 주방장 되시는 분이 이게 자기 그 재능 기부를 위해서 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분이 그 고구려 식당에 가가지고 한국 정통 요리를 3개월 동안 전수해주고 오셔가지고 그 고구려 식당에서는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서 온 요리사로부터 한국 음식을 진짜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아놓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층 건물에 거의 예약을 해야지만 그 식당에 들어갈 정도로 그 식당을 통해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제조회사를 만든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은 이런 지혜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분도 의미가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여기서 배웠던 기술이 본국의 산업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좀 기분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올해는 그 방글라데시를 갔다 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예. 이분도 이제 경남 지역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주 노동자로 생활하시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봉제 공장, 이 섬유와 관련된 의류와 관련된 봉제 공장 사장님인데요. 그분이 지금 현재 자기 봉제 공장에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350명 정도가 그 공장을 통해서 이제 그 취업 중에 있고요. 그때 이분 얘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힌트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자기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어떤 인근 김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밤에 주야 막교대를 하니까 밤에 일을 하다 보면 야식이 있답니다. 야식 시간. 근데 야식 시간에 야식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놀란 게 야식 시간에 사장님이 야식을 싸가지고 김밥하고 뭐 이런 거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근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카스트의 문화가 이렇게 존속되고 있고 생활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 사장님은 절대로 공장에 와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돈만 가져가시는 분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좀 하층민들이 일하는 걸 이런 식의 문화가 방글라데시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사장은 보통 공장에 안 오는데 한국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부자가 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막상 딱 와서 밤에 철야 시간에 노동을 하는데 사장님이 김밥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자기하고 밥을 먹는 걸 보고 나서 너무 놀라웠다. 왜냐하면 사장같이 높은 사람이 자기와 같은 노동자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 거의 굉장히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자이면서 사장인 사장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고 당연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일반적으로 한국인 사장님들도 다 일하죠. 근데 이 친구는 문화적으로 그걸 처음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놀랐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한국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는 높으신 사장님들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이 빨리 부자가 됐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사장이 돼도 이 배만 내밀지 말고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걸 처음에 느꼈대요. 두 번째는 몇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돈은 다 썼는데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눈물도 흘리고 사장님이 보더니 너 왜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러냐? 그럼 돈이 필요하겠네. 얘 돈이 필요한데 다 붙여줬다고. 그러면 갑을
한국엔 가불 제도가 있거든요. 공장에서 보면 가불.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 게 있는데 네. 자기네는 모슬렘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형사인 사회 같지만 도회지에서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에게 가불. 돈을 가불을 네. 해준다. 그럼 돈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면 그 못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장님이 자기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도대체 보자말자 이런 안타까운 사연 듣고서는 야, 너 이번 달 월급 미 땡겨서 준다. 가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 남아있는 한은 이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너무 열심히 일한 거야. 그 사장님은 열심히 일하니까 좋고 네. 이 친구는 사장님이 존경스러우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 회사를 차린 다음에 교양 시간마다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도 제일 먼저 출근해서 예. 일을 하니까 근로자들이 존경하기 시작하고 야, 우리 사장님은 틀려. 우리 사장님은 한국에 갔다 오더니 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장님도 굉장히 성실하신 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네. 그 근로자들이 소위 말해서 CEO의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가불을 주기 시작했대요. 물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장의 진정성을 알고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이 납품 기일 내에 납품을 정확하게 마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거나 또 그래요. 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분들 보면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럴 확률이 좀 희박하긴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그렇고 뭐 안타까운 사연들 접하면서 좀 너무 힘들다거나 이 길을 가는 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나요? 물론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는 일에 힘들 때는 때로는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용도 좀 다르고 내가 하는 일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참 피하고 싶은 일들이 없잖아 사건들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좀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아픔의 현장을 가급적이면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더 크게 더 완벽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좀 내 자신을 좀 돌아보자. 예. 이런 마음으로 위로 삼아서 그냥 네.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우리 이철성 소장님이 꿈꾸는 이상적인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축약해서 말하기에 이제 힘든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제가 꿈꾸는 사회고요. 생산관계와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소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걸어오신 이 소장님의 길, 네. 이 오솔길, 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패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성공은 아니지만, 실패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는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타국에서 참 만만한 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180만의 이주민에 대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편견을 걷어내고 우리 이웃으로 우리 가족으로 만만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